아까 제가 그 맞춤법 관련해 가지고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이유 없이 하고 관련 없이 이 두 개는 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관계 없이 하고 상관없이는 붙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많이 쓰죠.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20페이지 2014학년도 기출문제 첫 번째 문항을 보면 우선 2014학년도에 보면은 이제 문제가 다 박스로 되어 있어요. 이 안에가 이제 박스로 되어 있고 이제 빈칸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 가로 넣기 해가지고 뭐 기억, 니은, 디귿, 뭐 써라 이런 게 없고 박스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박스로 되어 있고 쭉 줄글로 되어 있으면은 문제 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문제를 내려면은 이제 저는 처음에 나왔을 때 2014년도 문제를 보면서 되게 문제를 잘 냈다라는 생각을 한 게 굉장히 이게 자연스럽게 해야 되거든요. 교직 논술도 마찬가지고 교육학 논술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렇게 문제를 내려 그러면은 지문에서 약간 틀린 거를 이렇게 흘려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흘려주는 것이 되게 기술적으로 흘려주는 게 힘들어요. 기술적으로 흘려주려고 하더라도 힌트를 약간 주면서 모르게끔 내야 되는데 이렇게 내면은 문제 내기는 살짝 힘들어요. 근데 쓰기는 약간 논술형에 더 가깝죠. 2015년도 문제들보다. 2015년은 서답형에 가깝잖아요. 근데 약간 이런 형식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형식으로 나오다 보면은 뭐 어떤 것을 포괄하는 조금 큰 이론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뭐 AIDD 적응행동 유형이라든가 뭐 학교 중심 PBS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거든요. 큰 이론들을 넣어줘야 돼요. 이제 약간 이제 한 문제로 바뀌면서 이런 식으로도 바뀔 수가 있지 않을까, 다시 회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문제 풀어보면 자, 가는 학생 A의 현재 실습지에서의 실습 활동 평가 결과 요약이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상황 평가 결과하고 학생과의 면담 내용하고 어머니와의 면담 내용이라는 것이 있지요. 우선 이제 상황 평가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그 모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선 우선 평가하는 거죠. 이제 기본 개념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구하라고 한 것이 A의 행동과 적응 행동 유형 그리고 실습지로 적합한 이유를 세 가지 측면에서 써라. 그리고 세 번째 기술 한 가지와 이유를 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응 행동 유형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면요. 이거 뭐 고전적인 거죠. 첫 번째, 그래서 이제 개념적 뭐 기술이 있고, 두 번째 뭐 사회적 기술, 세 번째 실제적 이제 기술이 있죠. 뭐 다 아시는 건데요. 개념적 기술이라는 것은 뭡니까? 학문적인 상황에서 필요한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학문적 이제 상황이다. 그러나 어떤 실제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것, 실제 활용에 관한 기술을 갖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처음 들었죠? 네, 실제 활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기술은 뭡니까? 말 그대로 사회적 상황에서 필요한 기술이죠. 실제적 기술은 이제 일상생활이나 뭐 직업과 관련된 뭐 이런 기술들이지요. 한번 보면 출근 시간을 잘 지킨다. 이제 뭐 사회적 기술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맡은 일을 끝까지 마무리한다. 이것도 사회적 기술. 메뉴판의 음식명을 읽을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개념적 기술로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님과 다른 직원들에게 인사를 잘하고 친절하다. 이것도 사회적 기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화장실 청소를 하지 못한다. 이것도 이제 실제적 기술. 음식 주문 번호와 일치하는 번호의 테이블에 음식을 가져간다. 이것도 뭐 실제적 기술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음식 주문 번호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뭐 개념적 기술로 해석할 수도 있다. 마지막, 화폐의 종류는 구분하나 음식값을 계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우선은 음식값을 계산하는 거, 금전 관리와 관련된 실제적 기술로 볼 수도 있고, 화폐에 관련된 개념적 기술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을 왜 이야기하냐면, 뭡니까? 지금 이제 개념적 기술, 사회적 기술, 실제적 기술을 이걸 갖다가 검사 도구로 만든 것이 이제 카이저 사브죠. 카이저 사브예요. 국립특수교육원에서 만든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적응행동기술 진단평가 할 때에 보통 이제 사회성숙도 검사를 많이 써요. 근데 왜냐하면은 사회성숙도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장애 학생을 그 복지 카드를 만들 때 거기 써 있어요. 사회성숙도 검사를 사용하라고 써 있어요. 다른 검사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사회성숙도 검사를 하는데 온리 특수교육에서만 이제 카이저 사브를 쓰죠. 근데 이제 사회성숙도 검사는 되게 채점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되게 막 그 반응을 어떤 경중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까다로운데, 이거는 딱 요 세 가지를 그대로 갖고 와서 카테고리를 나누고 여기서 이제 딱딱딱 되게끔 채점이 딱 그냥 체크만 해가지고 계산을 딱 내면 되거든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 카이저 사브 매뉴얼에 보면 얘가 여기다 이제 실어 놨는데요. 개념적 적응 행동에 관해서는 학문적 상황에 필요한 기술들을 적용하지만 실제 상황에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써 있어요. 근데 아까 첫 번째 이야기했던 뭡니까? 메뉴판의 음식명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것도 지금 실제 상황이죠. 실제 상황이에요. 또 여기 보면 이제 상황 평가 결과예요. 말 그대로 상황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뭘 평가하는 거예요? 직업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아까 이야기에 나왔던 것들, 메뉴판의 음식명을 읽을 수 있다라든가 번호를 찾을 수 있다라든가 화폐와 관련된 계산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 학문적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학문적 상황이 아니다. 그럼 뭐냐? 실제적 기술의 어떤 그 작업 기술들과 관련된 직업 기술에 관한 거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학교에서 음식명을 읽어나든가 번호를 찾는다든가 계산하는 걸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직업 상황에 필요한 계산하기라든가 메뉴판 읽기라든가 번호 알아서 갖다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론적으로 따지면 이런 것들은 개념적 기술이 아니고 실제적 기술의 어떤 작업과 관련된 직업과 관련된 부분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 원론입니다. 우선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데 제가 좀 고민이 많이 됐어요. 사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좀 아는 분들한테, 정신치를 전공하신 분들한테 몇 분한테 자문을 구해 봤는데요. 이제 요 워딩도 같이 주고 이제 했었어요.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분들 말씀은 이것은 실제적 기술에 해당된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뭐 그 메뉴판을 보면서 뭐 음식명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면, 그 행동을 보면 얘가 그 글을 읽을 수 있다는 어떤 개념적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유추할 수 있죠, 사실은. 그래서 되게 이것이 애매한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뭐 이거다 아니면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이건 개념적 행동이다라고 분류하고 싶은 유혹도 있었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런 논란이 되는 것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정도 선에서 해설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11차 정의죠. 11차 정의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 11차 정의에서는 개념적 기술, 뭐 사회적 기술, 그리고 이제 실제적 기술에 해당되는 카테고리들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한다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강론서에 보면 이게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해석적인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해석적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약간 이제
다를 수는 있어요, 해석이. 약간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항목이 약간 두 개의 강론소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강론소에는 이제 자기 지시라는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었고 예전에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것도 그 강론 쓰신 분한테 이제 메일을 보내서 좀 확인을 해봤어요. 이제 확인해 본 결과는 뭐냐면은 실제로 그 AIDD에서 나온 그 정의와 관련된 분리에 관한 그 책자를 그대로 번역하신 분한테 질의를 해본 결과 자기 지시는 없어졌다. 이거는 원문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면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제 송모 교수님 책에는 이게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없어진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사회적 기술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이제 속기시움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속기시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갖다가 이제 뭐 다른 데서는 파괴성이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DSM-5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DSM-5 같은 경우에도 그 APA라는 곳에서 실제로 어떤 그 권한을 위임받아 가지고 번역한 번역본이 있고요. 올해 출간이 됐지요. 그 멘트하고 번역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강론서에 있는 워딩하고 워딩이 정말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 원문을 가지고 해석했지만 실제로 구체적으로 보면은 똑같은 원문을 번역한 것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조금 달라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전공한 분이 들어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가 들어가가지고 기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그런 경우가 많지요. 사실 예전에 나왔던 그 KABC1의 문제도 KABC를 개발하거나 그것을 연구하신 분이 기출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채점 기준표에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은 제가 명확하게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다 정도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속기 시험이 이제 파괴성으로 됐다. 영어로 보니까 이제 guilty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guilty라는 것이 뭐 유죄에 아니면은 뭐 이런 죄책감을 갖고 있는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맥락이 있기는 해요. 이 정도 선에서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뭐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 정도를 알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 적응 행동은 명확하죠. 사회적 적응 행동은 명확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개념적 기술로 해석할 수 있는 메뉴판에 음식명 읽는 거 또는 음식 주문 번호와 일치하는 번호의 테이블에 음식을 가져간다. 이것도 뭐 이제 테이블에다 초점을 두냐 번호에 초점을 두냐 다를 수 있긴 한데요. 또 그리고 이제 화폐 종류 구분 하나 음식값을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들을 작업 기술의 하나로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시험을 본다면 그렇게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정도 수준에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논제가 이제 실습지로 적합한 이유를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써라라고 했네요. 그래서 보면 실습지의 직무 차원에서, 그다음에 실습지의 구성원 차원에서, 뭐 실습지의 문화적 차원에서라고 했는데 이건 뭐 다 맞죠? 다 아시겠죠? 너무 기본적인 거라 그냥 한글을 읽을 줄 알면 아는 거기 때문에 실습지의 직무 같은 경우에는 뭐 A가 주문을 받고 주문받은 음료를 테이블에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직무가 적합하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뭐 필요한 것들을 하나 뽑았으면 되는 거고요. 실습실의 구성 같은 경우에는 카페에서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적합하다 그런 얘기를 했지요. 또 실습지의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카페 구성원들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것이 적합하다라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찾아야 되는 것이 기술 한 가지와 이유를 써라라고 했지요. 여기서 보면은 직무별 나의 얘기입니다. 직무별 직원 구성 및 직원 특성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뽑는 게 뭡니까? 바리스타 2명, 카운터 1명, 이제 서빙을 뽑고 있어요. 그럼 이제 필요한 기술이 실습이라는 건 가가지고 어떤 특정 부분만 할 수 있지만 여러 부분 다 실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그 학생이 일하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우선 바리스타라는 부분 체험하려면은 커피 내릴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카운터 보려면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서빙하려면 서빙할 줄 아네요. 서빙은. 그래요. 근데 여기서 필요한 기술이 하나 더 있는 것이 이 학생이 대중교통 이용을 못하고 있지요. 그래서 대중교통과 관련된 부분도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쓰라 그랬죠. 그죠? 카페에서 실습하기 전에 갖추어야 될 기술 한 가지와 이유를 써라.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쓰면 되는 거죠. 커피 내리는 기술 필요하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커피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라고 쓰면 되는 거고요. 계산하는 기술,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당연한 거죠. 대중교통을 혼자 타는 기술, 학생 집에서 실습지가 지하철로 20분 거리에 있지만 혼자 이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됩니다. 뭐 쉬운 문제고요. 23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23페이지로 가서 제가 쓴 모범 정답을 이제 한번 보면요. 이때는 이제 그 OMR 용지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문단을 정확하게 나누진 않았어요. 실제로 앞으로 쓰실 때는 서론하고 한 줄 바꿔가지고 들여쓰기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 서론 어떻게 썼냐면 장애 학생의 직업 실습지를 선택하는 경우 다양한 정보 수집을 통해 적절성을 평가하고 지원할 사항을 사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썼어요. 뭐 중요하다. 앞에서 뭐 상황평가도 하고 면담도 해보고 뭐 다 했으니까 이것도 중요하다. 우선 상황평가에서 나타난 학생 A의 행동을 살펴보면 앞에서 서론에서 정보 수집에 대한 얘기했기 때문에 이어진다고 봐야겠죠. 사회적 기술에서는 강점을 보이나 우선 사회적 기술에서는 강점 보이고 있지요. 또 실제적 기술에서는 다소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실제적 기술에서 잘하는 거 있었고 못하는 거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다소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행동, 어떤 행동은 어떤 행동에 해당된다. 둘째, 어떤 행동은 어디에 해당되지만 이 기술은 잘하고 뭐 이 기술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저는 나눠서 서술을 했어요. 우선 뭐 관련지어서 서술을 하기 때문에 조금 세련되게 저는 이렇게 서술을 했고요. 그다음 보면은 A에게 다음 실습지로 땡땡 카페가 적합한 이유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실습지의 직무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썼지요. 그 다음에 쭉 쓰고 때문이다로 끝나고 뭐뭐 때문에 적합하다라고 썼지요. 그다음 둘째를 보면 뭐뭐 측면에서 또래들이 많아 뭐 부합된다. 이제 실습지의 문화 측면에 보면 뭐뭐가 높기 때문에 적합하다 이렇게 썼어요. 약간 라임을 맞추고 문장 구조를 맞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맞출 수는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학생 A가 무슨 카페에서 실습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커피 내릴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고 때문이다라고 썼고 결론은 특수교사가 학생의 행동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지원한다면 장애 학생은 성공적인 직업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거예요. 앞에 특수교사가 학생의 행동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지원한다. 그러니까 앞에 비슷한 내용이죠. 그걸 다 요약한 거고 이렇게 했을 때 이 학생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썼다라는 겁니다. 여기 한 번만 보세요. 꼭지를 서술할 때요.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보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안 했는데요. 만약 두 가지 측면에서 서술을 하라. 근데 두 가지씩 서술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첫째를 어디다 붙여야 됩니까? 첫째 여기다 붙여야 됩니까? 첫째를 여기다 붙여야죠. 첫째를 여기다 붙여야 되고 둘째 여기 붙여야 되고 다시 첫째, 둘째입니다. 왜냐하면 꼭지는 이미 정해줬어요. 무슨 측면에서 봤을 때 첫째 무엇이다, 둘째 무엇이다 이렇게 써야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내용인데 이것을 첫째, 둘째, 셋째로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방금 제가 첨삭한 거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런 구조가 아니었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큰 꼭지를 주고 하위 내용을 몇 가지 쓰는 거라고 한다면 첫째, 둘째는 하위 영역에다가 붙인다. 그래야지 보기가 쉬워요. 사람들이 우선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5페이지.
2014학년도 기출문제 2번 문제 이제 PBS 학교 차원의 PBS, SPBS에 대해서 이제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앞으로 이제 제가 약간 논술형으로 나오다 보면은 약간 큰 이론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럼 나올 수 있는 것이 이제 PBS죠. PBS 뭐 서두합평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교직논술에서도 많이 나왔고 옛날 2차에서도 많이 나왔고 이제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다시 나올 수가 있죠. 분명히 다시 나옵니다. 이거는. 그런데 가장 이제 PBS에 여기 뭐 이제 학교 차원의 PBS가 나왔지만은 PBS의 이제 기본형이 있어요. 기본형은 뭡니까? 제시문에 문제사항 쭉쭉쭉 주고 이거에 대해서 선행 사건의 중재 측면에서 뭐 몇 가지 써라. 뭐 후속 결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써라. 뭐 이제 기술 습득 중심의 차원에서 몇 가지 써라. 이게 기본형이죠. 기본. 다 합니다. 이건 기본이고 또 여러분들이 좀 초점 맞춰야 되는 것이 여태까지는 후속 결과와 관련된 부분에 초점을 맞췄었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기술 습득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 조금 소외된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이제 기본형이죠.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것이 PBS의 절차에 대한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PBS에 대한 절차. 이제 세 번째 나올 수 있는 것이 PBS의 배경 또는 철학에 대한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절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세히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PBS에 대한 책들을 한번 좀 강론서를 보면서 이제 뒤에 제가 PBS에 대해서 문제 낸 것도 있어요. 그때 살펴보면 되는데 조금 자세히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PBS의 배경이라든가 철학과 관련해서 문제를 냈을 때는 뭐 뻔한 겁니다. 지문을 주고 여기에다가 문제점 찾아라 라고 보통 이야기할 겁니다. 문제점 찾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뭐 이렇게 긍정적 행동 지원의 어떤 뭐 특성 구성 요소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라. 관련된 것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랑 비교해야 돼요? 전통적인 중재와 비교해야겠지요. 이런 지문을 준다 이거예요. 어떤 지문 주겠어요? 비윤리적인 거, 벌 주는 거, 뭐 기능을 인정하지 않는 거, 뭐 이런 것들 줄 겁니다. 이런 거 주고선 전통적 중재 방식과 대비해서 또는 관련지어서 PBS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정리를 하셔가지고 PBS 특성이라는 것이 강론서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이제 본인의 워딩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 한 두 문장 또는 세 문장 정도를 기억하시고 그 워딩을 정리할 때는 앞에 전통적 중재 방식과 비교해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준비를 해놓으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니까요. 꼭 보시고요. 여기는 이제 가에 보면 학교 차원의 PBS의 이제 4가지 구성 요소를 줘라. 사실은 이거는 잘 보는 부분은 아니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아니었는데 우선 나왔습니다. 우선 여기서 4가지 구성 요소를 통해서 잘못 반영된 것 2가지를 찾고 이유를 써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성과하고 체계, 자료, 뭐 실제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과 같은 경우에는 써 있네요. 사회적 능력이라든가 학업 성취를 이룩하기 위해서 뭐 노력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인 거고요. 그다음에 자료 같은 경우에 뭡니까? 의사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활용해서 의사 결정 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별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 이게. 그다음에 이제 실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실제적인 PBS 기법을 사용할 때는 교사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연구에 기반한 실제를 사용해서 중재를 사용해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별 내용은 아닙니다. 상식적인 측면이고요. 책에는 뭡니까? 이런 PBS, 학교 차원의 PBS들을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그럼 교직원과의 관계, 뭐 계획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체계들을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 뒤에 제가 26페이지 보면 강론서에 있는 워딩들이 너무 좀 혼란스럽고 이렇게 좀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제가 그 논문에 있는 거 좀 잘 돼 있는 거 뽑아놨어요. 이게 보면 별거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이것을 갖다가 대입하는 문제를 냈다. 나에 보면 3차적 예방 내용이네. 그 3차적 예방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중재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 행동 지원 팀의 지원을 통해 심각한 문제 행동을 지닌 개별 학생의 사회적 능력과 학업 성취에 대한 성과를 강조한다. 그죠? 사회적 능력과 학업 성취, 기억, 성과에 대한 거 맞는 겁니다.
교사의 지도 경험을 바탕으로 심각한 문제 행동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개별 학생을 중재 대상으로 선정한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뭡니까? 자료에 관한 얘기입니다. 학생을 선정할 때에 교사의 지도 경험이 아니고 다양한 자료 수집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학생을 선정해야겠지요. 너무 간단한 건데 모르면 틀리는 거죠. 마지막, 심각한 문제 행동을 지닌 개별 학생에게 교사의 개인적 경험에 비추어 효과가 있었던 중재를 실시한다. 개인적 경험이 아니고 연구에 기반한 실제를 사용해야 된다. 뭐 너무나 쉬운 겁니다. 자, 2번 위기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일반적인 목적을 설명하고 미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바르게 수정하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위기 관리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위기 관리에 대한 것들은 이제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도가니 사건이라든가 뭐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 또 안 좋은 일들도 많이 있었고 이제 안전에 관한 것들 이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반드시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일반 초등 교직 문술 문제에서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기출이 됐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장애 학생과 관련해서 많잖아요. 장애 학생과 관련해서 많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학교 폭력에 관한 문제도 있고 성폭력에 관한 문제들도 심각해서 도가니 사건 때문에 상설 모니터단이라는 것이 전국에 다 생기고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교출 행동, 예를 들어서 학생이 그냥 나가버려가지고 실종되거나 죽은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들도 많고 또 자해 행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특히 중도 중복장애 학생 관련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보게 될 건데요. 중도 중복장애 관련해가지고 특별한 그런 건강관리라든가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션트를 한 학생이라든가 간지를 보이는 학생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심정지 상황이라든가 감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살펴볼 때 이러한 부분들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위기 관리를 하는 일반적인 목적이 뭐냐라고 한다면 우선 장애 학생을 보호하는 거죠. 위기 상황에서 장애 학생 보호하는 거고 너무 쉬운 거죠. 그 다음에 같이 있는 비장애 학생을 보호하는 것이다. 너무 간단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위기 관리하려면 사전에 계획이 있어야겠지요. 그럼 그 계획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라는 겁니다. 무엇이 들어가야겠어요? 우선 위기관리 상황이 무엇이냐라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하시면 돼요. 위기관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 학생은 어떤 그런 심각한 행동을 어떤 때 어떤 형태로 하느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겠죠. 또 그러면 이런 행동이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럼 교사 혼자 대응할 수 없으니까 위기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재난이 발생한 상황이든 어떤 교출 행동이 발생한 상황이든 다 똑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사 혼자 대응할 수 없으니까 팀을 만들어야 되겠죠. 위기관리반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가야겠죠. 교감선생님 들어가야 되고 보건교사도 들어가야 되고 특수교사 들어가야 되고 통합교사 들어가야 되고 옆반 선생님도 들어가야 되고 이래야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각자의 역할이 있어야겠죠. 누구는 교감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하고 누구는 옆반 선생님한테 이야기하고 누구는 어디다 전화하고 보건선생님 와야 되고 이런 계획들이 있을 거잖아요. 각자의 역할과 관련된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위기 관리를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이 학생이 이제 문제 행동 보일 때 교사는 여기에 붙고 나머지 학생들은 자습하라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자습하라고 했을 때 다른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한 학급 내에 있기 때문에 안전상 위험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럼 위기관리 계획에는 어떤 특정 행동들이 발생했을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학생을 따로 다른 곳으로 데려갈 거냐 아니면 그 교실에서 두고 나머지 학생들을 다른 데서 교육 활동을 할 거냐 이런 내용 들어가 있어야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뭡니까? 다른 학생들을 갖다가 그냥 자습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역할을 맡은 사람이 여기를 다시 통화를 해가지고 다른 반에 가든 도서실에 가든 어떤 그런 학업적 활동들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정답이겠죠.
뭐 그 개념 확장 같은데 배경 이론 뭐 이런데 제가 자세하게 실어놨으니까요. 한번 이제 뭐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쓸 내용이 별로 없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봅시다. 그다음 2015 학년도 기출 문제 봅시다. 이게 좀 되게 당황스럽게 한 문제죠. 우선은 이제 중도 중복장애 학생이 있는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과 그다음에 기본교육과정 적용하는 중도 중복장애 학생이 포함된 학급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의 중도 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 내용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써라라고 했어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써라. 공통점하고 차이점을 굉장히 좋아해요. 유형이 공통점하고 차이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네요. 첫 번째 공통점 뭐 다 아시죠? 뭐 교과의 내용을 대신하여 뭐 다 안 쓸게요. 교과의 내용을 대신하여 생활 기능 영역으로 이제 편성 운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차이점. 차이점 뭡니까?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교과 분별 20% 내에서 감축해서 창의적 체험 활동을 편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 차이점이죠. 안 쓸게요. 있다라는 겁니다. 단서가 붙어야겠죠. 이제 특수학교라는 단서. 두 번째 단서 뭡니까? 기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라는 단서가 붙어야 된다. 그럼 이제 어떻게 쓸 거냐라는 건데요. 우선은 두 가지 특성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A는 이렇게 하는 반면 B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지금 이건 아니잖아요. A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 근데 B는 적용할 수 없다.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뭐 차이점을. 그죠? 크게 어려운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선 개정에서 요 중도 중복장애 지침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엄청 나왔어요. 여태까지. 그럼 또 나올 것이냐?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또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어떻게 나올 것이냐? 라고 한다면 이런 형태로는 절대 안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나올 것이냐? 라는 건데요. 실제의 예를 주겠죠. 지금 여기가 중등이다 보니까 시수와 관련된 것들이 있지요. 한번 볼게요. 우선 이 두 개가 시수랑 관련돼 있지요.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학교 스포츠 클럽에 관한 것들이 있지요. 학교 스포츠 클럽에 대한 것들이 있다. 그럼 학교 스포츠 클럽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교과 분별 20%의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다. 우선 이제 학교 스포츠 클럽이라는 것이 창체의 동아리 활동에 이제 편성이 되는 것이 기본 내용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교과 분별 20% 내에서 편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뭡니까? 체육하고 예술은 이제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그 다음에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창체에서 또 있죠. 지침이 순종하거나 또는 기존의 창체 시간을 활용한다. 몇 시간 내에서 68시간 내에서 활용한다라는 게 있고요. 제가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빼먹었죠. 우선 기본적인 게 있지요. 뭡니까? 교과 분별 20% 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라는 게 있어요. 무슨 기본적인 세팅이. 근데 여기도 뭡니까? 중등 같은 경우에는 체육하고 예술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다섯 번째.
교과를 중점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 중점 학교. 교과 이제 중점 학교. 대충 쓸게요. 교과 중점 학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교과 분별 50% 내에서 감축해가지고 편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체육하고 예술은 안 된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시술 다 모아봤어요. 5가지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이렇게 냈어요. 그냥 내다가 공통점과 차이점을 꼬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내냐라고 하면 시수표를 준다라는 겁니다. 시수표를 준다. 시수표를 주겠죠. 아이고. 시수표를 주고 여기에 A 학교의 시수표 여기는 국가 수준의 기준을 주겠죠. 시수표를 쭉쭉 준다. 쭉쭉 준다. 한 번 나왔죠. 모르세요?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한 번 나온 겁니다. 한 번 이런 식으로 기출이 됐어요. 물론 여기 있는 것들 다 적용하지 않았지만 한 번 나왔고요.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 조건을 줬어요. 조건을 줬는데 과목별로 적합한지 얘기해달라 이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국어, 수학, 창체, 뭐 예술, 체육 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어떤 지침들을 적용했느냐를 써라 라는 겁니다. 그럼 계산해가지고 써내야겠지요. 각 과목별로.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제일 여기서 내기 쉬운 거 잘 보세요. 내기 쉬운 게 뭐냐면 첫 번째 체육하고 예술은 감축에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요거에 대한 것들, 감축할 수 없는 것들. 두 번째, 요게 중요합니다. 창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감축할 수 없다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어떤 경우에도 감축할 수 없다. 그럼 창체를 증해 주겠지요. 그러고선 찾으라 할 겁니다. 창체는 어떤 경우에도 감축할 수 없다. 창체는 감축할 수 없다. 지금 보면 학교 스포츠 클럽에서 이제 교과에서 20% 증감한 걸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게 여기 20% 가지고 이제 하라는 거예요. 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선은 이런 식으로 기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안에 혹시나 안 나오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시수와 관련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교육과정 공부할 때 시수를 다 모아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거고 아까도 보면 단서를 까먹었잖아요.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기본교육과정 운영해야 된다는 단서를 까먹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도 내겠죠. 그런 것들 상황을 적용해가지고 구성해서 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 교육과정이 개정돼요. 아시죠? 아시나요? 내년에 교육과정이 개정됩니다. 그래서 약간 우선 처음에 교육과정이 나왔다가 어떤 항의로 인해서 이 지침이 추가가 되고 계속 항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스템을 다 없애고 어떤 주제 중심으로 묶어가지고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꼭 올해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이제 이 복잡한 걸 2개를 한 번에 들고 양손에 들고 봐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합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쓰면 됩니다. 공통점 차이점은.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한 게 뭡니까? 기능 중심 교육과정과 발달 중심 교육과정을 검토하려고 한다. 두 교육과정의 차이를 이야기해라. 교육 내용의 선정과 교육 내용의 조직 원리에서 이야기를 해라라는 겁니다. 자꾸 이제 뭐 봐라 계속 말만 하는데요. 뒤에 문제로 다 만들어 놔가지고 이제 볼 겁니다. 다 하나씩 살펴볼 거니까요. 자, 우선은 발달 중심 교육 과정과 기능 중심 교육 과정을 이제 봐라라는 건데요.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 있어요? 시험 문제 보기 전까지?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 있어요? 그래요? 내 주위에 꽤 있던데? 여기는 다 훌륭하셔가지고 없네. 자, 봅시다. 우선 전제를 살펴보면 이제 발달 중심 교육 과정에서는 전제가 뭡니까? 장애 학생이 비장애 학생의 발달 단계와 차이점이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속도는 조금 느릴 수 있지만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발달 단계에 맞춰서 적절한 발달 단계에 맞춰서 발달 과정들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다. 발달 단계 차이가 없다. 기능 중심 교육 과정에서는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기능 중심 교육 과정에서는 실제로 발달 중심 교육 과정에서의 상위 단계로 나아가려면 그 밑에 발달 단계들을 다 마스터해야 되는데 그것을 마스터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것만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생활에 유용한 기술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선정과 조직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선정의 원리는 명확히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의 원리는 명확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정의 원리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기술들 중에서 모아서 선정해야죠. 선정해야 돼요. 우선 선정해야 돼요. 선정한 다음에 그것을 묶어서 조직을 해야 됩니다. 선정이 따로 있고 조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선 모아서 선정한 다음에 뭐 이 기술 아닌 거 맞는 거 선정한 다음에 여기서 모아서 조직을 해야 되는데 조직의 원리 또는 이렇게 조직한다라는 워딩이 들어가 있는 강론서가 제가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겁니다. 답을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써야겠지요. 우선은 선정의 원리부터 보면 발달 중심 교육 과정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발달 연령에 따라서 발달 과제를 선정하지요. 근데 발달 과정 설정할 때 이 학생에 맞는 단계가 아니고 그거보다 조금 어려운 단계, 앞 단계, 윗 단계를 선정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뭐를 기준으로 선정합니까? 규준성, 발달의 규준성, 그리고 정상성을 고려해서 이제 선정을 하게 된다. 그럼 이제 기능 중심 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생활 연령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그럼 무엇을 선정하느냐? 뭐 기능적 기술, 뭐 생활 기술, 현재와 미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들을 선정하게 된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게 되느냐? 생태학적 뭐 목록, 분석 뭐 이런 걸로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뭐 정확한 거는 이거는 이제 답이 정확한 것 같아요. 요게 답이 정확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규준성, 정당성 같은 경우에는 뭐 선정 방법인 거죠. 이거는 뭐 선정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조직하느냐라는 것은 조직이라고 쓰여 있는 워딩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의 어떤 그 책들을 보시면 그래도 답을 써야 되기 때문에 뭐 어떤 강론서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조직으로 이제 쓴 경우들도 있긴 해요. 근데 정확하게 따지면 그 워딩이 없어요. 워딩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상품을 드릴 수는 없고 제가 예뻐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네, 그렇고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조직의 원리는 뭐냐? 우선 써야 되니까 뭉친 걸 써야 되니까 비웃는 거예요? 지금 자 우선 조직의 원리 써야 되니까 그러면 발달 중심 교육 과정에서는 주로 영역을 어떻게 나누느냐라고 본다면 언어 발달, 신체 발달, 뭐 대근육, 소근육 발달, 뭐 사회성 발달 또는 뭐 정서 그런 뭐 행동 발달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기능 중심 교육 과정에서는 어떻게 조직을 하느냐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합니까? 생활 영역별로 하죠. 여기는 발달 영역별로 조직을 하는 거죠. 발달 영역별로 하게 된다. 여기는 이제 생활 영역별로
하게 된다. 뭐 학교 생활, 뭐 가정 생활, 뭐 지역 사회, 여가 이런 식으로 조직하게 되고 이것은 생활 영역별로 뭉치게 됐다. 요거가 들어간 워딩에서도 이렇게 조직한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이렇게 주로 이제 뭐 영역을 나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현재 그 워딩이 없으니까 어쩌겠어요? 그냥 써야지 만들어가지고 우선은 이렇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이 여태까지 기출이 됐느냐라고 한다면 기출이 계속 돼 왔던 것이다. 2차 임용고시에서 기출이 되었던 것이고요. 우선 주로 발달 중심보다는 기능 중심의 포인트를 맞춰서 기출이 됐습니다. 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럼 여기서 더 나올 수 있는 워딩이 뭐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장단점에 대한 워딩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미 초등 2차에서는 한번 나왔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책에 있는데요. 한번 상식적인 수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발달 중심 교육 과정이라는 것은 어떤 발달 단계에 맞추기 때문에 어떤 발달 단계를 반영할 수가 있는 것이 장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뭡니까? 규준성과 정상성에 입각하잖아요. 검사 도구들 다 되어 있고 발달 단계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수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장점이 안 써도 돼요. 책에 다 있어요. 네. 가능하다. 체계적인 교수가 가능하다. 학생에 알맞은 단계에 맞는 교수가 가능하다. 또 기초 기능을 학습할 수 있다. 최중도 학생에게 적합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뭡니까? 단점은 우선은 시간이 많이 소비된다. 이제 시간이 많이 소비된다라는 것은 기능 중심 교육 과정도 똑같아요. 둘 다 시간이 많이 소비돼요. 우선은 시간이 많이 소비되고 또 실제 상황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까 필요가 없는 기술들이 많지요. 실제 상황이 아니까 필요가 없는 기술이 많다. 또 일반 교육과정 환경에 참여할 수 없겠죠. 왜 남들은 다른 거 좋은 거 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계속 그 발달 단계 안 되는 거 계속 해야 되잖아요. 또 지체장애 학생 같은 경우에는 신체 발달 부분들을 성취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기술 습득에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라는 것이 단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중심 교육과정, 또 기능적 교육과정의 장점은 뭐냐라는 겁니다. 제일 좋은 장점 뭡니까? 생활 기술을 가르칠 수가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활용성이 높더라. 활용성이 높고 사회에 직접 나가서 지역사회에서 나가서 하다 보니까 뭡니까? 사회적 상호작용도 조금 늘어나더라 라는 것들이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실제적인 상황에서 기술을 가르치다 보니까 잘 잊어먹지 않더라. 여러 개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잘 잊어먹지 않더라 라는 거고요. 또 일반화의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실제로 그 학생이 생활하는 그 환경, 그 지역사회의 그 환경에서 가리키잖아요. 특정 기술을.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이 일반화가 된다 안 된다를 생각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거기서 생활할 거 거기서 가리키니까. 이것이 장점이면서 단점입니다. 왜냐하면 장점의 측면에서는 특정 환경에서 계속 가리키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산다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다른 곳에서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단점일 수도 있다. 뉘앙스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많은 시간 소유하게 되고 또 많은 기술들을 산출하게 됩니다. 많은 기술들을 산출하게 되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 없어요. 발달 단계 관련된 거 다 있죠. 단계가 다 있고 영역이 다 있고 검사 도구 다 있고 평가기구 다 있는데 우선 생활기술은 기술들이 막 중구난방으로 다 오는데 그것을 갖다가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좀 힘들고 체계적으로 어떻게 통합할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단점 뭡니까? 지역사회에 나가서 하기 때문에 사회적 상호작용은 늘어날 수가 있어요. 이제 일반인들과 지역사회 민들과의 스킨십은 늘어날 수가 있는데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일반 학생하고도 참여할 수 없다. 통합교육 환경에 적응될 수 없다라는 이것은 발달 중심 교육과정도 마찬가지겠죠. 네. 이 정도에서 정리할 거고요. 한 2개 정도씩 장단점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다 암기하시는 거고요.
이 발달 중심 교육 과정의 장점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우선 단점, 그 단점 얘기하고 그럼 여기 장점을 얘기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초등 2차에서는 장점 하나, 단점 하나 뭐 이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나올 수 있다. 나올 수도 있어요, 진짜. 자, 모범정당 가사 한번 볼게요. 자, 35페이지. 자, 저는 이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문제에서 설명한 것을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2012년에 고시된 부분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장애가 심해 기본교육과정의 적용이 어려운 중도 중복 학생들에 대한 보완 조치 관련 지침이 추가 신설되었다는 것이다 라고 하고 이는 기억의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과 특수학교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공통점은 이것이다. 차이점은 이것이다 라고 썼고요. 거기서 이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확보된 시수의 경우라는 것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보된 시수의 경우 중도 중복장애 학생을 위해 보다 특별한 교육과정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설명할 때는 지금 뭐 발달 중심의 선정 조직, 기능 중심의 선정 조직이라고 각 측면에서 비교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선은 큰 타이틀이 뭐가 납니까? 선정 측면에서는 이게 나와야 돼요. 큰 타이틀이. 근데 여기에도 첫째 선정은 둘째 조직은 이렇게 붙이면 안 되고 선정 측면에서는 이라고 붙이고 발달 중심 교육 과정은 학생이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뭐뭐뭐뭐 하다. 반면 기능 중심 교육 과정은 이렇다라고 해서 양쪽을 대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또한 교육 내용 조직 측면에서는 발달 중심은 이렇게 분류하지만 기능 중심에는 이렇게 분류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비교했다. 마지막 두 문장으로 써봤는데요. 교사가 효과적이야 교육도 효과적이다. 특수교사가 이렇게 교육과정을 검토한다면은 학생의 진정한 배움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요약 플러스 기대 전망 이렇게 썼다. 36페이지 개념 확장. 이 정신지체와 관련돼 가지고 어느 특정 강론서에 있는 건데요. 나올 수 있는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실어놨어요. 그래서 지적장애 학생의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는 이 5가지의 원리를 토대로 구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선 기본적인 개념 알아야 될 거고 그러면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연령에 적절한 교육과정을 해야 된다. 이건 뭐 다 아는 얘기죠. 연령에 적절한 교육과정 해야 된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냐? 발달론적 접근에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령에 적합한 기술을 배울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연령에 적합해야 된다. 이유. 두 번째, 궁극적 기능성의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최소 제한된 환경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제 왜냐가 중요해요. 사실은 이런 것보다. 왜냐? 지역사회에서 살아야 되니까. 얘가. 지역사회에서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통합된 환경에서 기능성을 가져야죠. 그냥 발달 단계를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최소 위험 가정 기준이라는 건 뭡니까? 확정된 자료가 없을 때는 이 학생이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근거 하에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죠? 왜입니까? 할 수 없다라고 전제하면 할 수 있다면 교육 가능성을 묵살해버린 거잖아요. 이 학생이. 그렇기 때문에 최소 위험 가정 기준에 입각해야 된다. 영수준의 축주.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실제로 일반화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일반화에 대한 가능성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 마지막 자기결정 증진,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기결정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만 보고요. 37페이지 보면 교육과정에 대해서 다양한 교육과정 유형들이 있는데요. 이거 뒤에 가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거라 앞에 있는 것만 나오면 우선 이제 일반형, 수정형, 대안형으로 나눈 게 있어요. 일반형은 말 그대로 일반 교육과정을 얘기하는 거고, 수정형은 목표 내용, 방법, 평가, 환경을 수정한 거, 이제 교수적합화로 수정한 거. 대안형은 다른 별도의 교육과정, 생활중심 교육과정이라든가
전환기술 중심 교육과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용어 정도만 알아놓으면 되고요. 뒤에 있는 뭐 동일 적용, 중다수 이거는 나중에 문제 풀면서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38페이지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볼게요. 네. 2015 학년도 기출문제 2번 문제. 요게 조금 어려웠죠. 되게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가에 밑줄 친 기역, 니은의 현상을 설명하고 디귿의 방법적 특징을 밑줄 친 기역, 니은과 연관지어 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비대칭성, 긴장성, 경관사. 이제 ATNR 같은 경우에는 고개를 돌렸을 때 고개 돌린 쪽의 팔다리는 신전되고 반대편은 굴곡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핵심이 뭡니까? 고개를 돌리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핵심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유 수용성 감각 장애라고 했는데 이제 고유 수용성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사실 조금 힘들죠. 그게 힘들어요. 고유 수용성이라는 것이 뭡니까? 어떤 운동적인 것들, 뭐 속도, 뭐 방향, 운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감각적인 피드백을 몸이 받는 겁니다. 이 감각이 감각적인 피드백을 받아서 실제로의 필요한 에너지의 양을 조절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눈을 감고 예를 들어서 고유 수용 감각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여기 컵에서 손을 대고 눈을 감고 바로 입으로 대서 먹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그 근육이라든가 뭐 뼈라든가 관절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거를 갖다가 여기 입으로 올라면 어느 정도의 에너지의 양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고유 수용성 감각이 부족한 학생들은 뭡니까? 운동에 관해서 대부분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그 감각적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이 운동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에너지를 써야 되는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적으로 대부분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신경발달 처치법이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냥 보바스 치료법이라고 써주면 되는데 이제 신경발달 치료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바스 치료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의 원리가 억제, 자극, 촉진이라는 겁니다. 이제 억제, 자극, 촉진. 그럼 무엇을 억제해야 되느냐? 이제 비정상적인 반사와 관련된 것들을 억제해야 되고, 그럼 무엇을 자극하고 무엇을 촉진해야 되느냐 한다면 정상적인 움직임 패턴을 갖다가 촉진하거나 자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쓰라고 했으면 됐는데 기역하고 니은하고 연관지어서 써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역은 ATNR, 니은은 고유 수용성 감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연관짓기가 쉽지가 않죠. 연관 지려면 ATNR이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반사죠. 고유 수용성 감각의 장애를 보인다면 비정상적인 움직임의 패턴을 보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뭡니까? 비정상적인 방법은 반사는 억제해야 되고 비정상적인 움직임 패턴은 정상적인 움직임으로 자극하거나 촉진해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제일 완벽해요. 자, 그럼 ATNR 가진 학생의 교실 환경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우선은 교실에서의 좌석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고개를 돌리면 안 된다라는 거고, 고개를 돌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정중앙에 위치해야겠지. 학생이 정중앙에 위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답을 앞쪽 중앙이라고 썼어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앞쪽이냐, 중앙이면 됐지. 그래서 저는 그냥 썼어요. 그냥 제 자존심이 있어서 그냥 썼어요. 제 마음대로. 왜 앞쪽이냐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중학교인가요?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관련된 문제잖아요. 어차피.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이 학생이 맨 뒤에 있다라고 생각해봐요. 앞세들 때문에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럼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러면 앞쪽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논리적인 얘기고요. 강론서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점 기준표를 까봐야지 알겠죠. 정답은 뭔지는. 우선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중앙에 있어야 되지만 이 학생이 앞쪽에서 어떤 그 앞에 있는 학생들에 의해서 시야가 가리지 않고 칠판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쪽에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책상의 높이. 그럼 책상의 높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아마 상체가 앞쪽으로 굴곡된다면 책상의 높이를 높여줘야지 이 학생이 자세 정렬을 하려고 할 것이고 상체가 뒤로 신전된다면은 책상을 낮춰줘가지고 엉덩이를 뒤로 빼고 앉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맞다라는 강론서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럼 여기서 상체가 굴곡된다 아니면 상체가 뭐 신전된다 이런 얘기가 어디 있느냐라는 건데요. 찾으면 직접적인 단서는 없고 간접적인 단서는 있지만 뭐 문제를 이렇게 이제 내셨으니까 그 다음 페이지 39페이지에 보면 GMFCS의 이제 5단계다라는 것이 이제 특정 강론서에 실려 있지요. GMFCS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뇌성마비 학생을 갖다가 대근육 훈련과 관련해 가지고 테스팅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복지카드 만들러 가면은 병원에서 이 단계에 맞춰 테스트를 해가지고 등급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게 돼요. 쭉 단계를 보면 5단계다라고 되어 있어요. 5단계는 반중력 머리 들기와 몸통 자세를 유지하는 능력에 어려움을 보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반중력 머리 들기가 머리 조절하는 거, 머리 위로 드는 거 하고 몸통 조절 어려움 보이니까 앞으로 굴곡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단서가 없어요. 이거에 대한 직접적인 단서. 그렇기 때문에 책상은 높이는 올려준다. 마지막 의사소통 음성 출력 의사소통 기기하고 이제 트랙볼의 위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중앙에 놔야겠지요. 그죠? 중앙에 놔야겠죠. 반대로 이제 그 ATNR과 반대되는 이제 STNR이라는 게 있죠. ATNR은 고개를 좌우로 돌림으로써 발생한다면 이제 STNR 같은 경우에는 고개를 위아래로 돌리면서 하기 때문에 이 STNR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다가서야 됩니까? 이 학생 앉아 있는데 교사가 위에서 다가서거나 시야를 아래로 깔게 하면 안 되겠지요. 그죠? 위아래로 고개를 최대한 안 돌리게 하고 중앙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이 반사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계속 나올 수 있는 노다지 같은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사와 관련된 부분들도 자세히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43페이지 한번 볼게요. 모험정답. 저는 그냥 이제 비대칭성 긴장성 경반사는 이렇다. 고유 수용성 감각 장애는 이렇다라고 썼고요. 이 학생은 이러한 특성 때문에 앞의 특성들을 이야기해 준 거죠. 이런 특성 때문에 물리치료 받기 시작했는데 보바스 치료법 받고 있다. 이제 보바스 치료법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연관지어서 쓰는 게 중요해요. 보바스 치료법은 학생 A와 같이 비정상적인 반사와 운동 패턴을 보이는 아동에게 수식어가 길지만 연관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특성들을 언급할 수밖에 없다. 비정상적 반사가 최대한 줄어드는 자세에서 정상적인 반사와 평형 반응을 계속 유도하고 전형적인 움직임 패턴을 촉진하는 치료법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실 완성 구성은 첫째, 모 측면에서는 이렇게 배치했다. 이는 뭐뭐 때문이다 라고 썼고요. 둘째, 이렇게 했다. 이는 때문이다. 셋째, 이렇게 했다. 이는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약간 이런 단순한 구조로 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딱 알아보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45페이지에 보면 이제 개념 확장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제 감각 자극의 균형이다. 감각 자극의 균형이다. 역치가 낮으면 이제 민감 반응을 보이게 될 거고 역치가 높으면 이제 둔감 반응을 보이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환경을 분석해서 이 행동의 기능을 파악해야겠죠. 그죠?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기능을 파악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을 수정해준다. 수정해준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45페이지 보면
그럼 환경 어떻게 수정할 것이냐라는 건데요. 총 뭐 여러 가지 감각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감각이 있어요. 운동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감각이 촉각, 고유수용 감각, 그리고 전정 감각이라는 거예요. 전정 감각은 평형과 관련된 그런 균형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감각인데요. 그래서 이제 촉각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자극을 제거해 주죠. 그다음에 역치가 높은 아이는 자극을 추가해 주죠. 그죠? 그 앞에 촉각뿐만이 아니고 시각도 마찬가지고 후각도 마찬가지고 다 역치가 낮은 학생은 제거해주고 역치가 높은 학생은 다 추가해줘요. 자극을.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고유수용계 또는 전정감각은 역치가 높은 아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극을 추가해주죠. 추가해주잖아요. 그런데 역치가 낮은 아동은 자극을 제거해주지 않고 천천히 시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여기에서는 뭐 민간 반응 보이면 어떻게 하고 둔간 반응 보이면 어떻게 하고 하지만 딱 원리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작업치료사나 물리치료사의 판단에 따라서 어떤 부분까지 올려줄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까지 낮아줄 부분이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고유수용계 감각 그리고 전정계 감각, 촉각 이거 세 가지 합쳐가지고 체성 감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세 가지를 제일 중요한 운동의 제일 중요한 감각이다. 체성 감각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고유수용계 감각이라든가 전정 감각이 운동에 관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이 학생이 움직임을 천천히 하게 해줄 거예요. 그잖아요. 이 학생이 역치가 낮아서 민간 반응 보이게 되면은 균형의 어지러움을 느끼니까 너는 슬로우로 걸어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왜 하느냐라고 한다면은 환경에 어느 정도 적응을 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천천히 시행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환경에 적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운동과 관련된 부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조금 느리게 하더라도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수준에 적절하게 어느 정도 수준은 적응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전정 감각이나 고유수용 감각에 자극을 주는 요소들의 활동들을 천천히 수행하게 해서 적응하게 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기출문제까지 긴 시간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좀 제가 좀 급하게 오고 좀 첫 시간이라 되게 좀 이제 두서없게 조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한 가지 좀 당부를 드리자면은 다음 시간에 이제 변형 문제를 한번 하고 그 밑에 연계 문제 볼 텐데 풀지 못하시는 분이 있더라도 꼭 1검만이라도 오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꼭 풀으면 제일 좋고요. 그거를 시간이 없어 못했으면 잠깐 이제 쉬는 시간이란데 1검만이라도 보시고 같이 분석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